국회가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 통과에 대해서 내란 청산 발판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을 평가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통일교 특검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되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언 주자로 나서 24시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이 모두 본회의 수정 처리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22일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자로 나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를 펼친 장 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결되기 직전까지 토론을 이어가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3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만 하루 동안 반대와 찬성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의 귀만 닫으면 될 것이지 이제는 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왜 일부만 허위여도 문제가 되냐? 단어 하나로 사람을 죽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낮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전국은 종료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반복적인 수정안 입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나쁜 전례라면서 필리버스터로 처리된 2개 법안이 법사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듭 거부한 것을 비판하고 양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처리에 대해 내란 청산 발판 마련과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 내란 세력을 단죄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비판 봉쇄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2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내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1월 한 달 동안 충남도민과 대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와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2월 특별법 국회 처리에 이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에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주도로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당심 70% 경선 룰을 권고한 가운데 지도부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자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위헌, 땜질,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두 법안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어제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공천룰을 확정하고 최고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당심과 민심을 5대5로 반영한 현행안도 소수 의견으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원 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이 오는 30일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지도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여야가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올해 안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목표지만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 속도전에 나섰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여야 정치인은 물론 수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2박 3일간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그리고 진통 끝에 처리된 법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버스터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을 대거 덜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청구로 이 시간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고려해서 이 판사 추천일을 했던 지점을 완전히 없앴고 법원의 예규대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금이라도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이 내부 반발 속에 무작위 배당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사회의와 이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의 규모와 배당을 알아서 결정하라라고 법원의 결정권을 많이 준 셈이란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특히 법에서 2개 이상의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유효하도록 했다라는 게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는 이 형사 재판부 중에 2 재판부를 무작위로 고른 뒤에 이를 전담 재판부로 정해서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내란 사건만 전담토록 하는 이 기존의 법원이 내놓았던 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하고 만일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신속 재판을 원했던 민주당의 이 법안 발의 의도와는 달리 되레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함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자정쯤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그 사회를 거부했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사회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양당의 긴급 소집이도 걸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전후로 국회에서 한때 여야의 대치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 국회법에 있는 정회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우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 이 2명이서 12시간씩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녹록치 않음을 사전에 미리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 의장 결국 어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좀 사회를 맡아달라라고 이 주호영 부의장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이 조금 지난 뒤에 의장석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이 주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리면서 이 죄송한 마음은 있다라면서도 이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가 없고 체력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를 며칠 있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의 정회 결정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저녁 10시를 전후로 잠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의 집결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우 의장이 실제로 정회는 선언하지 않으면서 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대신에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하자면서 수사 범위에 야권의 의혹을 포함시키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일단 발의된 특검, 이 통일교 특검,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공동 발의한 안에 따르면요.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22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는 각 당의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특검법 논의를 했지만 결국 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서 일단 대화의 장 자체는 만들어졌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 지점인데요. 민주당 이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던 만큼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9대1, 8대2 정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2차 종합특검법의 처리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들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의혹까지 국민의힘과 연계된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과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이번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신천지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범위도 문제지만요.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입장차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
관영처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하고요. 필요하면 제3의 기관을 선택해서 한 명을 추가로 추천해서 고르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두 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여권이나 범여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추천권을 가지는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미뤄왔던 이 민중기 특검팀을 이번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이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큰 원칙에서는 필요성에 동의를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도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조금씩 제안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여야가 이 통일교 특검 처리의 디테일한 부분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본회의 우선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버스터 제한정당의 본회의 이탈 등 제도 취지와 어긋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회 운영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 필리버스터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과 집값 문제를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행보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데도 이 대통령은 기관장 망신 주기와 시장 먹방 등 권력 과시용 쇼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반시장 입법 재검토 등을 통한 한국 경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광복회 학술원 2025 독립영웅 청년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야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연석 청문회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있었던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자 2차 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6개 상임위가 참여해서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노동과 불공정 거래, 로비 의혹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2차 청문회 의결 과정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을 혼내는 것밖에는 국정조사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연석 청문회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하루빨리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증인 채택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죠.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김 의장이 또 안 나온다면 추가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정무위도 과방위도 추적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일을 키울 것이 아니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국회의 이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제 동원 명령을 수반한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김범석을 체포해 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 상장 기업이란 방패막이를 내세워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해온 김 의장이 이번엔 국회 소환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원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첫 합동연설회가 어제 민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 모두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지만 친청과 친명이 말하는 원팀의 의미는 미묘하게 엇갈리며 후보들 간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입니다. 물샐 틈 없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도 같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친청계로 불리는 당권파 주자들, 명청 갈등 프레임을 차단하면서 정 대표 중심의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 대표가 밀었던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과 총리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당청 원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청 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말하고 이재명처럼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명심을 앞세우면서 원팀 정신을 부각한 친명계 후보들, 현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제각기 인연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지막 날인 11일 2차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최고위원 3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를 반영해서 1인당 후보 2명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인 만큼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두 자리를 가져갔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팀 강조 속 누가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박 3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일단락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처리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예고를 했습니다. 논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는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좀 이제 강화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을 또 이제 본회의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에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는데 필리버스터 전국부터 두 분 좀 어떻게 관전하셨는지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국회가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이제 국회가 되어버려 가지고 네. 의회주의가 이제 작동을 멈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국회라는 건 말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각 당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그거를 협상하고 타협하고 해서 전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 기관인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사실상 민주당의 그 단독 국회가 일상화되고 지금 야당이 없는 상황, 사실상 야당이 투명 인간처럼 되고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 무슨 그 당무를 처리하는 그런 네. 것처럼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고 의회주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나마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필리버스터인데 이 필리버스터도 법으로는 최장 한 달 가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로 한 달간 최장 한 달을 하루로 쪼개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도 제도의 취지가 거의 이제 소멸 단계인데 네. 그것도 더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더 제한하게 되면은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국회법에만 있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본래 법칙대로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쪼개기로 해서 하루만 허용하고 그것도 또 더 규제할 생각이면은 아예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만든 법들이 다수가 지금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일부는 대통령실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좀 개선하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도 있지만은 또 내란 그 전담재판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 본인부터가 그 법에 앞장서고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이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주요 책무가 헌법 수호로 돼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위헌 그 논란이 있는 이런 법안을 앞장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처리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열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쪼개기 필리버스터에 국민들이 관심 갖기도 어렵고 어제 그제처럼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당 대표가 하니까 좀 관심 가진 정도인데 그나마도 더 그걸 반토막 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뭐 생식 내지 말고 아예 필리버스터 없애는 게 저는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차라리 없애는 게 그렇게 하려면 없는 것처럼 만들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정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네. 필리버스터 2박 3일 동안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글쎄 하여간 여야 정치권에서 뭐 여전히 이제 작년 내란의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협의나 또는 합의에 의한 그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데, 글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저는 여당도 부담은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야당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 투쟁을 해봤자 힘을 못 받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국정 운영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회 그 필리버스터 전국 현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안은 대법원이 예규를 동원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크게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그 정보통신망법,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관련된 내용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소위 온라인 시대에서는 이 가짜 뉴스의 피해나 또는 그 피해의 폭, 범위, 속도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핵심은 그 피해의 한 5배 이상을 직물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걸 삭제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당초 과방위 원안에서는 그 삭제를 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게 살아오면서 자칫하면은 정상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공인이나 어떤 권력기관 또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친고죄 부분도 남아 있는데요. 친고죄는 뭐냐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친고죄를 그래서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폐기를 했어요. 그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대리 신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방위 원안을 되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제 친고죄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OECD 국가들, 유럽의 나라들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공적 영역의 비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지나치게 개인 비방이 될 경우에 민사상으로 그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형사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협상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특검 추천.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입니다. 특검 추천은 이제 사법부와 양당 제3자 중에 어디로 맡길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교 유착 의혹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민중기 편파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바가 큰데 여당에서는 이제 빼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 이견이 이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특검은 이제 점점 좀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네. 필요성은 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예. 양당이 여야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추천 그 주체는 아마 국민들 보편적 상식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여야 의원, 전 현직 의원들인데 네. 그 의원들이 포함된 정당들이 추천하면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경우는 안 하잖아요. 법원도 그런 경우에는 그 제척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당은 지금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는 후보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 제척 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제3자 추천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가야 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네. 법원이라든지 뭐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사 대상을 민중기 특검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네. 본건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본건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 그 금품 수수 의혹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세계특검 출범시킬 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당에서 반대해왔던 네. 검찰 개혁을 늘 이야기할 때, 검찰을 늘 비판할 때 이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별건 수사거든요. 예. 검찰의 못된 행태 중에 하나로 지적을 민주당, 우리 당도 해왔죠. 민주당이 지적해왔던 게 별건 수사였고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특검 재개할 때는 별건 수사를 아예 법으로 딱 하도록 네.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 민주당이 이거는 민중기 특검 이 그 수사 은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건도 아니고 거의 본건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빼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건 반드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은 제3의 기관에게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별건이 아니라 본건이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야당과 여당, 예. 민주당 간에 이제 갈리고 별건이라고 있는... 하더라도 네.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새 특검 할 때 별건 수사하도록 법에 딱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만 빼면은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그 여당이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예.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이 아니라 예. 민변 같은 비사법부가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어떤 의견이시죠? 민변은 아니죠. 민변은 아니고. 민변은 진보, 네. 한변은 보수 이렇게 딱 분리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죠. 그럼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이 변협을 한다면, 대한 변호사협회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변호사협회. 예. 이 두 가지 부분이 점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어떤 생각이실까요? 우선 첫 번째 민주기 특검 관련된 부분은 민주기 특검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통일 관련 나와서 민주당 건은 사실 전혀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년 사이 민주당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전 맞다고 봐요. 다만 제가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민주기 특검이 8월 달에 인지했으면 9월 안으로는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이첩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기엔 이번 특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는 별도로 일단 공수처 또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직무유기나 또는 등등의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고 네.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면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고집한다면 자칫 전체 통일교 특검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양보하는 게 맞고 두 번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은 두 개예요. 2018년부터 20년 사이는 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관련 시기고 2021년부터 23년 시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제3위기 아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 대법원이죠. 이 3개 기관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3명을 다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든 그런 방식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편 통일교 특검은 이제 지렛대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차가 또 확연히 다른데요. 민주당이 2차 특검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장동 국정조사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종합특검은 그건 하면 안 되죠. 명분이 없습니다. 새 특검 하나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3개나 만들고 그것도 수사 검사하고 수사관을 500명 가까이 역대급으로 어느 나라의 검찰청 통째로 작은 나라의 통째로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 그걸 투입해가지고 6개월을 그렇게 뒤져가지고 더 뒤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뒤질 게 없으면은 본건 기소를 하는데 본건 말고 별반을 별건으로 할 정도로 본건은 이미 다 뒤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건과 관계 있는 건 다 뒤진 겁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조사할 게 있어서가 아니고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수사 특검 전국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특검을 만든 것도 특검의 취지를 완전히 그냥 파괴한 건데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특검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는 헌정 질서의 큰 훼손 행위고 그런 특검으로 지명되는 사람은 본인 굉장히 불명예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제가 알기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건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조를 하든 다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든 특검을 하든 간에 명백히 밝혀내야 될 사안입니다. 그건 지금 안 하면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 하는 게 여당도 부담이 덜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견과 동일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2차 종합특검은 저는 특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특검을 종합특검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특검은 분명히 성격상 매우 이례적이고 제한된 범위, 그다음에 제한된 사건, 기간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종합특검이라고 자꾸 네이밍하지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은 매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진하고 좀 더 일반 국수본이나 공수처 등에 이첩하기 어려운 사건들 몇 개를 찝어서 그거는 특검에다가 임명을 하고 내란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란 사건 중에 어떤 사건
김건희 씨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된 거나 직권남용 관련 사건 중에 어떤 것들, 이 몇 건을 좀 특정해서 그 2차 특검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종합특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이게 특검이 원활명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할 때는 항상 이 그 특검도 일종의 법안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의 이 범위와 목적,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는 어떻습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또 그 국민의힘이 그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세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판단할 문제고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을 보겠는데 먼저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3명의 최고위원 사퇴 후에 그 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선거인데 합동 연설부터 내란 그리고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이? 예. 이게 당초 6개월짜리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그 도리어 최고위원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6개월짜리 최고위원을 놓고 지금 양측의 그 약간 대립각이 지금 세워졌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측의 갈등이 너무 격돌하거나 또는 당 안팎의 분열을 초래하면 자칫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후에 당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그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을 하지만 경쟁이 네거티브로 가거나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은 좀 절제하고 그 후보자들 간에 자제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조금 그래 보입니다. 네네. 현재의 민주당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양상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친명계, 대통령과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로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라면은 뭐 그럴 필요 없죠. 괜히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자리 다툼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안 좋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은 지난번 전당대회가 제1차 명청 대전이고 이번에 2차 명청 보궐선거가 2차 명청 대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실제로 양측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고 그게 정권 내부의 당의 권력 또 정부의 권력 해서 권력 간의 경쟁, 주도권 다툼 각자의 대통령은 임기가 걸렸고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 미래가 걸린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하지만 다투고 있는 것이고 좀 전에 6개월짜리 말씀하셨는데 6개월짜리인데도 이렇게 나서는 거는 결국은 그 친명계 쪽에서 다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노리는 연임을 저지하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걸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분위기가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쪽 양쪽 계파 또 그 지지자들 지지한 당원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첫 연설회 때부터 뭐 저 정청래 대표 쪽 후보들은 심지어 뭐 친명계를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내란 세력이란 말은 민주당 내부에 그 말을 쓰는 거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정말 금기어일 텐데 자기들한테 그런 말 쓰는 거는 그만큼 과열이 돼 있다. 그리고 뭐 저쪽 저 친명계에서는 또 저쪽 그 친청계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첫 연설 때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근데 그 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배수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말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일에 내년 1월 11일에 나머지 이제 3명의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제 혼자 다 채워서 이제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이 기록은 이제 뭐 동등한 거는 나오더라도 깰 수는 없는 24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지도부, 뭐 내년 2월 비대위 체제 뭐 예상도 나오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합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내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그 24시간은 법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24시간으로 쪼개서 그런 거고, 네. 뭐 48시간도 민주당이 거의 쪼개지만 않으면은 48시간 그 뒤로 가능한데, 예, 그동안에 장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당 안팎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저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나름의 대투쟁의 어떤 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은 강경한 의조로 투쟁 의지를 보여줬다면 어제는 어떤 결기를 보여줘서 나름 리더십에 좀 의미가 있었다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며칠 전부터 장 대표가 이제부터는 좀 더 새롭게 하고 또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또 본인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봐도 그게 상식이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노선을 확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려면 당 구성원들은 다 안아야 되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 빼고가 아니라 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기대하는 당원들은 한동훈이든 간에 당 내에서는 다 끌어안고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와 적어도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다 모으는 일에 네. 장 대표가 앞장서기를 기대할 겁니다. 다. 네. 장동혁 대표의 결기는 호평. 하지만 중도 확장은 퀘스천. 이겁니까? 글쎄요, 뭐 그냥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니까 돌파구를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당의 내분을 좀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당은 선거와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로 갈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이 현장에서 그 후보로 뛰는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스윙보터 지역의 후보자들이 장동혁 후보 갖고 어렵다고 판단하면 저는 이 장동혁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연초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오늘 1,45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좀처럼 좀 안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재부와 한은이 고강도 정책을 예고했는데 환율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환율이 이렇게 오는 거는 달러 가치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우리 돈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갖다가 몇 년 차로 계속 올릴 때부터 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거의 해마다 예산 책정할 때 역대급으로 기록을 갱신해가면서 돈을 그냥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도 또 추경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풀고 하면서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이 많아진 만큼 생산이 많아지느냐? 그러면 돈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정부 경제 정책은 생산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하거든요. 기업들한테는 계속 옥죄해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투자하기가 사업하기가 조심스럽고 겁나고 무섭게 만들고 네. 근로자들한테는 계속 일 안 하게 만들잖아요. 주 5일도 모자라가지고 주 4.5일만 일하세요.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생산하는 게 적어지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물건이 적은데 돈 많으면 돈 가치 떨어지죠. 손에 돈 쥐어봐야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그 반면에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났죠. 당장 우리 그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환차손까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거기다가 미국하고 최근에 그 투자 협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달러가 계속 그 유출이 될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어제 사이에 뭐 이렇게 금융당국이 뭐 엄포를 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구조적인 문제, 특히 금융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베이스에 있는 산업의 문제, 실물 경제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살아나는 경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일시적으로 불을 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환율 대책이 한 달 동안 이제 6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오늘처럼 급락하는 그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야지 뭐 전체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뭐 앞으로 환율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내일부터 또 우리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미국도 좀 그럴 텐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이제 사실은 선물한 시장, 여객 시장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환율이 하향 지향 보일지, 정부의 오늘 구두개 효과가 여객 시장이나 선물한 시장에도 나타날지, 네. 아니면 반등해서 다시 또 오름세로 전환될지가 아마 관건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뭐 아까 저는 약간 조혜진 의원하고 생각은 다른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돈을 많이 푼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풀었습니다. EU 국가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풀었어요. 사실은 재정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그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적 부담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이런 확장적 재정 기조는 말은 작은 정부지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도리어 이 미국 내에서도 돈이 풀리는 그런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보통 지금까지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환율과 펀더멘탈은 약간 이 디커플링 된 것 같아요. 경제 산업적 펀더멘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럼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즉 달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전례 없이 많이 서학개미가 는 건 사실이에요. 네. 물론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니까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었던 거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미 간 금리 격차예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하고 환율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는 없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그 거시경제적 정책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하고 전략적 해칭을 하거나 TF 구성 등을 한 건데 일부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봐요. 근데 이건 단기적 효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사실 환율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이 원화 외환과 달러와 원화의 안정적 수급 상황을 만들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학개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중시로 서학개미들이 그렇죠. 돌아오면 한시적인 비과세 혜택도 정부 대책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크리스마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산타는 1년 중에 평소에 놀고 먹다가 오늘 딱 하루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요. 두 분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열심히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치회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